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오늘의 탐구 대상은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양성입니다. 이 검사 결과 하나에 이거 성병인가요? 당장 치료해야 되나요? 불임되나요? 많은 질문과 공포가 뒤따릅니다. 오늘 병탐정 김원장이 파붐이라는 세균을 둘러싼 미스테리를 파헤칩니다. 범인일까요? 아니면 무고한 세균일까요? 자, 이것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용의자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레아 플라즈마를 하나로 알지만 2002년에 생물형 1과 생물형 2로 분리던 것들이 유전적으로 달라서 별개의 종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바로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그리고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2002년 이전의 옛날 연구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고 유레아 플라즈마가 불임을 유발한다는 과거의 정보가 지금의 파붐에게 잘못 적용되면서 혼란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둘의 프로필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레아 라이티쿰균은 양성자 중에서, 즉 유레아 플라즈마 양성자 중에서 15에서 30%에서 발견되고 남성 요도염이나 불임과 더 강하게 연관된 병원성이 더 센 녀석들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다룰 파붐은 양성자 중 65에서 85%를 차지할 만큼 훨씬 더 흔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무해한 공생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성적으로 활동적인 무증상 여성의 40에서 80%가 이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CDC가 일상적인 검사를 권하지 않는 이유죠. 자, 하지만 공생균이라고 해서 항상 무죄인 것은 아닙니다. 이 녀석은 기회 감염균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세균 부하, 즉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합니다. 세균의 양이 많을수록 증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의 4승 이상, 즉 1cc당 10의 4승 이상의 카피수를 보이면 인계값으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붕괴와 연관이 있습니다. 파붐은 지표종일 수 있습니다. 즉 인디케이터 스피시스. 이 녀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질내 환경이 무너졌다는 신호라는 거죠. 우리의 아군 역할을 하는 락토바실러스균이 줄고 적군, 대표적으로 가드네렐라균이 날뛸 때 파붐도 덩달아서 과증식하며 염증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파붐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혐의, 자궁경부염 및 골반염.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매우 약합니다. 2021년 미국 CDC 가이드라인은 파붐이 자궁경부염의 역할을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혐의는 여성 또는 남성의 불임. 이것은 매우 논쟁적입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파붐이 아니라 유레아 라이티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파붐과 남성 불임은 연관성이 없다는 메타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원인 불명의 불임 환자에게서 높은 세균 부하의 파붐이 발견되면 만성 염증의 잠재적 역할로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붐이 강력하게 연관된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산입니다. 양수 내에서 파붐 감염이 발견되면 조산과 강력하고 일관된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 모델에서도 파붐을 양수 내에 주입하자 조기 진통이 유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검사는 질이나 자궁경부를 면봉으로 긁는 검사지 자궁 안의 검사는 아니라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부 생식기, 즉 질이나 자궁경부에 파붐이 있는 것은 조산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이 균이 양수까지 올라간 상행성 감염인데 이건 일반 면봉 검사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병탐정 김원장의 최종 수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자, 2023년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 공식 지침입니다.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은 공생균으로 간주되어서 치료가 필요 없다. 아주 깔끔하죠? 네, 맞습니다. 치료가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무증상인 사람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항생제 내성만 더 키우고 우리 몸에 유익균까지 죽이는 이득보다 해가 더 큰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판결에서, 이 깔끔한 판결에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023년 한국 지침은 3가지 경우에만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도염, 자궁 경부염 등 명백한 증상이 있고 다른 원인균들이 모두 배제되었을 때. 두 번째는 원인 불명의 불임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임신 관련 합병증, 즉 반복적인 유산이나 조산 이력이 의심될 경우입니다. 즉 균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예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죠. 자, 또한 증상이 사라졌다면 완치 판정 검사, 재검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 한 연구에서는 항생제 치료 증상이 사라져도 6주 뒤에 재검사를 했을 때 63%에서 파붐이 여전히 검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은 없었죠. 자, 우리의 목표는 증상 해결, 즉 임상적 완치입니다. 이 너무 흔한 공생균을 박멸, 미생물학적인 완치죠. 이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는데도 음성 결과를 받겠다고 항생제를 계속 바꿔서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오늘 사건의 최종 결론입니다. 유래 플라즈마 파붐의 경우 대부분은 무고한 공생균입니다. 양성 결과를 받았다면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에게 3가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량 검사인가? 세균 부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통 통상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로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제 증상의 다른 원인은 다 배제되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외 조항 거기에 해당되는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수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